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가 서로 당에서 나가라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를 부각하며 홍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고 홍 대표는 유치한 협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문건 분석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장 이후가 아니라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기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문체부 주요 보직에 영남권 인사를 앉히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뜯겨나갔고 가로수가 뽑혔으며 일부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만 30개월 된 여자아이가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수면 마취를 한 상태였는데 2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 전 국민의례 절차가 없는 프로축구나 프로배구와 달리 프로야구는 국민의례를 합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데 다양한 생각을 열린 마이크에서 짚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친박 청산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내홍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핵심 서청원 의원이 서로 당에서 나가라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친박계 핵심 서청원 의원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위기의 중심에 홍준표 대표가 있다며 홍 대표 체제가 끝나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심의를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야당 대표로서는 결격 사유입니다. 자숙해야 할 사람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탈당 권유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 의원 측은 재판 중인 홍 대표의 자격 여부를 당 윤리위에 역으로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의 강공에 홍 대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준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서 의원이 가명과 석방을 부탁했던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노욕, 노출하는 단어까지 끌고 와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전면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30일 윤리위 징계 결정을 추인할 최고위원회를 앞두고 파열음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와 보수 통합 논의도 당분간 뒤로 밀릴 걸로 보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이번 다툼이 주목받는 건 단순 말싸움이 아닌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청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를 쥐고 있는 듯 말했는데 홍 대표는 유치한 협박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부각했습니다. 고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홍 대표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품 전달자로 알려진 성 회장 측근 윤모 씨의 진술이 흔들리면서 지난 2월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 친박 의원에 따르면 서 의원이 언급한 증거는 윤모 씨가 우호적인 진술을 해줄 수 있도록 홍 대표가 서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진실을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수사 당시 서 의원에게 전화해 윤 씨는 서 대표 사람이 아니냐,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며 자제시키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 대표는 서 의원 측이 이 통화를 회유 시도로 포장했다면서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친박 청산과 보수 통합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집안 싸움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한쪽이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이제 SBS 단독 보도 전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시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는 2014년 당시 김기춘 실장이 등장한 이후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였습니다. 먼저 강청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2013년 2월 25일. 이 며칠 뒤인 3월, 당시 청와대는 문화예술계의 건전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합니다. 이른바 문학의 좌파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각종 특혜를 받으며 헤게모니를 장악했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획책한다는 내용입니다. 문학의 좌파들이 정치를 오염시킨다는 표현과 함께 대형 영화사들은 건전 영화 투자를 외면하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평가합니다. 해결책으로 지원금을 무기로 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제시합니다. 비슷한 시기 집행된 100억 원 규모의 문학의 정부 지원금을 예술공헌자 위주로 선정하고 민해총, 문화연대 등은 철저히 배제해 점진적 격리를 추진하라고 지시합니다. 첨부한 명단에는 문화예술 단체를 비롯해 방송인 김재동, 가수 윤도현 등의 소속사와 탁현민 현 청와대 행정관, 영화감독 이준익, 개그우먼 김미화, 배우 김여진 씨 등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후에 작성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 내용인데 블랙리스트를 통한 박근혜 정권의 문학의 장악 시도가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또 문화체육부 간부들이 정부 비판 세력에 미온적인 건 핵심 보직에 영남권 인사가 없어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체부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SNS까지 사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14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간부진을 평가한 문건입니다. 간부진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가 만연하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핵심 보직인 실장급 1급 공무원 7명 가운데 영남권 인사가 1명도 없다며 큰 폭의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당시 김희범 문체부 차관이 1급 6명을 불러 사표 제출을 지시했고 다음 달부터 차례대로 영남권 인사 4명이 실장직을 꿰찼습니다.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정치 성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다뤄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민정수석실 문건을 보면 문체부 산하기관 간부들에 대해 좌파에 온정적이거나 좌파 지원에 보이지 않게 많이 관여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과장급 간부는 좌파 논리와 세월호 시위자의 글을 SNS에 공유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정치 성향 파악을 위해 개인의 SNS까지 사찰한 것입니다. 정치의 장으로, 이념 갈등의 장으로, 지역 갈등의 장으로 만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관련자들은 엄중한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민정수석실 문건은 또 나쁜 남자로 찍혔던 노태강 현 2차관의 좌천 배경에 대해선 대한체육회 선거에 당시 새누리당 이혜리사 후보가 출마했지만 노 차관이 중립을 선언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문체부 내부 분석을 적기도 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탈원전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진 예상대로였는데 실제로 원전이 줄어드는 건 다음 정부부터라고 말한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가 성숙한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현명한 답을 찾아줬다며 공고 내용 수용을 당부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라는 대선 공약이 결과적으로 파기됐지만 원전 반대 측도 사회적 타협에 따라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만 탈원전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전면 중단과 수명 연장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원전 해체 연구소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제로 원전 수가 줄어드는 건 다음 정부부터라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탈원전 수단인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원전을 둘러싼 격렬한 사회적 갈등은 이제 정리하자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 방식을 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 큰 틀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21호 태풍 란의 영향으로 오늘 남부지방에선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건물 외벽이 뜯겨나가고 가로수가 뽑히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외벽이 흉물스럽게 뜯겨나갔습니다. 외벽 잔해가 떨어지면서 승용차 2대가 망가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소리가 들려서 나와 봤는데 그 외벽이 뚝뚝하면서 막 계속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근처 주민들이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구에선 가로수 2그루가 강풍에 뽑혔습니다. 태풍 란의 영향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에서 초속 11에서 23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울산에선 순간 최대 풍속이 29.8m를 기록했습니다. 울산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 16편이 결항했고 이미 태풍의 영향권에 든 일본행 비행기 결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풍랑경보가 내려진 제주에선 마라도 등 도서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영남과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4살 아이가 숨진 뒤 안매장된 사실이 1년 만에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육원에 맡기겠다며 아이를 데려간 뒤 보육비를 받아 챙겨온 아버지의 전 직장 동료를 구속했습니다. TBC 이종훈 기자입니다. 낙동강 구미 산호대교 아래 모래밭에서 4살 박모군이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박군을 안매장한 이는 29살 안모 씨, 박군 아버지 37살 박모 씨와 세차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안 씨는 이혼해 아이를 혼자 키우던 박 씨에게 지난해 10월 좋은 보육원에 맡겨준다며 데려간 뒤 박군이 사흘 만에 숨지자 이곳에 몰래 묻은 겁니다. 피의자 안 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숨진 박군을 이불로 싼 뒤 신호를 붓고 불까지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구미 시내 한 모텔에서 아이를 혼자 두고 일을 나갔다 돌아와 보니 박군이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했는데 싸움에서 그래 아들 데리고 다니니 일하는 걸 나도 말. 안 씨는 박군이 숨진 뒤에도 박 씨로부터 매달 27만 원씩 6개월간 보육비를 꼬박꼬박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안 씨가 1년 가까이 아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자 지난 1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좋은 보육원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은 안 씨를 구속하는 한편 안 씨가 박군의 죽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30개월 아이가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수면 마취를 한 상태였는데 호흡곤란을 일으켰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틀 전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 전문 치과 치료실입니다. 오전 9시 50분 가스를 마신 아이가 잠이 듭니다. 어금니 충치 치료가 시작되고 20분쯤 지난 오전 10시 13분 의료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온 마취과 전문의가 응급처치를 합니다. 오전 11시 10분 119 구조대원이 도착합니다. 만 30개월의 이 여아는 천안 순천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낮 12시 20분에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들어갔는데 멀쩡한 아이가 시신이 돼서 나온 건데 병원 쪽에도 책임을 지지 못하면 아예 하지를 말아요. 병원 측은 아이에게 수면 유도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주사한 뒤 흡입 마취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로부터 마취를 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고 마취제는 정량 투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마취 전문의가 없이 수면 마취를 했고 병원이 119 신고를 늦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진행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경찰은 내일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려던 항공기가 엔진 이상 신호로 10시간 넘게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정우 기자입니다. 공항에서 이륙 대기 중인 에어서울 항공기 안. 항공기가 이륙하면서 판넬에 일시적인 워닝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점검 중이고요. 시엠립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에어서울 항공기의 원래 출발 예정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40분쯤. 하지만 이륙 직전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들어오면서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항기가 달려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기름감자 나서 비상구탄이라고 다들. 불안감에 휩싸인 일부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승객 180명 가운데 120명은 10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50분쯤 인천으로 출발했고 나머지는 17시간이 지나서야 대체 항공편으로 출발했습니다. 에어서울 측은 점검 결과 기체 이상은 없었고 계기판 결함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2층 창문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아침 9시 55분쯤 경남 양산시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곳에 살던 중국 국적 남성 50살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폭발음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요즘 단풍이 절정을 이룬 강원도에선 등산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요청 중에는 단순 탈진이나 응급하지 않은 신고가 적지 않습니다. 정작 긴급한 상황을 놓칠 수도 있겠죠. G1 이청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설악산에서 산행 중 다리 통증을 호소한 50대 등산객이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지난 15일에는 60대 등산객이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단풍철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산악구조의 25%가량이 9월과 10월에 집중됐습니다. 행락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하루 소방헬기 출동만 10건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 사고 유형은 탈진이나 거동 불편으로 무리한 산행이 원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소방 특수구조단의 가을철 산악사고 출동은 모두 690여 건. 이 중 부상이 아닌 단순 탈진 등으로 인한 신고가 2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환자 이송은 140여 건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안정을 취해 회복하거나 동료 도움을 받으며 하산했습니다. 문제는 비응급 환자의 119 신고 남발로 정작 총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방 헬기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응급 환자를 더 많이 이송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에 맞는 산행을 준비하시어 소방당국은 등산에 앞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G1 뉴스 이청초입니다. 삼성그룹 입사시험 이른바 삼성고시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CJ, 코오롱 같은 다른 기업들 시험도 함께 치러지면서 마치 수능 시험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기업들 채용 규모가 조금 늘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직무 적성 검사가 치러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이른바 삼성고시를 준비해온 취업준비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문제집 풀고 틀린 거 안 틀리도록 좀 전략 좀 짜고요. 영역별로 취약한 부분 좀 점검해서 기존의 그룹 공채 방식을 계열사별 선발로 바꾼 삼성은 출제 문항 보완을 위해 오늘 서울 등 국내외 7곳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 지식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과 반도체 호황으로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CJ, 코오롱 등 기업 시험이 같은 날 진행되면서 다른 기업의 시험도 보기 위해 퀵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험생도 등장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 좀 빠듯하니까 그리고 오토바이로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올 하반기 기업 공채는 늘어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큰 변수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면서 점수 위주의 스펙을 보여주기보다 경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는 쪽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500대 기업 가운데 22%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답해 취업준비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석 달 전 공중 낙하 훈련 중에 크게 다쳤던 방송인 김병만 씨가 빠르게 회복해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고 순간은 다시 봐도 아찔하지만 김병만 씨는 끝없는 도전만이 살아가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7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서울 에어쇼를 준비하던 김병만 팀은 여느 때처럼 하늘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착지를 앞두고 뿔뿔이 흩어져 낙하산을 폈는데 김병만만 낙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지면을 향합니다. 병만이 어떻게? 맨 땅에 강하게 부딪힌 김병만은 크게 튀어오른 뒤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만 10kg를 찬 거예요. 근데 이걸 찬 줄 모르고 항상 랜딩 준비를 하던 그 높이에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낮았죠. 때마침 현장에 있던 영국 특수부대원들이 달려와 그의 몸을 고정하고 낙하산을 제거합니다. 건들지도 말고 다 사람도 못 오게 하고 딱 막아놓고 발가락 움직여봐라, 손가락 움직여봐라. 앰뷸런스가 10분 안에 왔어요. 두 번째 요추뼈가 주저앉아 신경 손상까지 우려되는 상황. 티타늄으로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운동선수를 능가하는 근육량과 충돌 때 몸을 최대한 웅크린 대처가 그를 살렸다고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아이언맨 됐어요. 그 부위는 더 튼튼합니다. 다른 뼈보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티타늄맨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고 힘겨운 재활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가 버리지 않은 것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최근엔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향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에 몸을 사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준비가 된다면 다시 하라고만 할 수 있어요. 네, 안전에 대해서는 더 생각할 것 같아요. SBS 심우섭입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죠. 그런데 언뜻 봐도 유명 캐릭터와 비슷한 디자인의 출원을 특허청이 받아줘서 법적 분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마치고 등록된 A씨의 디자인들입니다. 그런데 A씨가 안동 하회탈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 디자인은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비슷합니다. 노란색 토끼를 떠올려 창작했다는 또 다른 디자인은 포켓몬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문제가 없다며 디자인 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100%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그려진 제품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닌텐도사는 지난달 A씨의 디자인 4건에 대해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도 자사의 캐릭터를 모방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기업은 경찰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를 위해 문제가 없다며 특허를 내준 특허청에 다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니까 이 디자인 관련해서는 또 거기에 질의를 해서 답변도 들어봐야 되고요.
특허청의 허술한 심사가 관련 업체들의 소모적인 분쟁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곧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야구장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프로축구나 프로배구와 달리 프로야구는 경기 시작 전에 꼭 국민의례를 합니다. 국민의례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 간 경기도 아닌데 꼭 할 필요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모자를 벗고 왼쪽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관중도 하나둘 일어서서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대로 앉아있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국민의례는 지난 1982년 출범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프로야구를 출범시켰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왜 국민의례를 하게 됐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살짝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굳이 이렇게 다 일어나서 해야 하나? 옛날에 주의식 교육의 폐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애국가가 나오면 뭔가 이제 경건해야 될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경기 전에 국민의례를 하는 건 장점이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애국심뿐 아니라 시합 전 페어플레이를 기원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두산과 NC 대 두산 이렇게 팀이 이제 편이 다르지만 뭐 같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좀 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중에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올바르게 경기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절차가 빠지면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없어지지 않을까. 프로축구나 프로배구에서는 국가 간 대항전에서만 국민의례를 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미국과 일본도 야구에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며 공익적인 기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는 일단 연간 8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국민 스포츠라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갖고 있고요.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기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시합 전에 스포츠맨십이나 또는 페어플레이나 이런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의례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꼭 국민 의례여야 하는가? 80년대 후반엔 영화관에서도 애국가를 듣고 영화를 봤습니다. 프로야구 경기 전 국민의례도 시대 변화에 따라야 하는지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혼자 살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고 가족이나 친지가 시신 인수마저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은 2012년 1021건에서 지난해 183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40, 50대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가 늘면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천 시립 낙골당입니다. 이 건물 지하 보관소에는 상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골함과 달리 나무를 붙여 만든 유골 상자 앞에는 사진 대신 무명, 무연고라는 매직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입니다. 화장을 해서 제가 또 10년을 보관을 해야 되니까요. 하루에 1명 정도 들어올 때도 있고 2명 들어올 때도 있고 예전보다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서울의 한 고시텔. 이곳 쪽방에서 지난달 52살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지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이복 형제들마저 시신 인수를 거절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연락하면서 지내신 것도 아니고 동의서를 저희가 다 받고 무연고로 진행이 되는 거죠. 김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은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 4명이 지켰습니다.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외로운 죽음. 무연고사는 해마다 늘어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특히 40, 50대 남성 무연고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IMF 때 청년기를 보내야 했던 세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IMF가 참 큰 영향을 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20년 정도 단절이 된 경우가 공통적이에요.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오는 2035년엔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 10,000명 이상 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혼자인 무연고 사망자의 외로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제는 죽음마저 걱정이 되어버린 우리네 삶을 바라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측돼 아베 총리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최우원 특파원입니다. 저녁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266석을 확보하며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これは安倍政権としてはですね、政策の推進力を得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열린여당인 공명당과 합하면 개헌이 가능한 310석에 육박하는 29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다른 보수여당인 희망의 당도 55석으로 예상돼 아베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개헌안을 연말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自衛隊を明記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まとまっているから我々公約の中に書いていると。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다음 달 1일 다시 총리로 지명되면 최대 2021년까지 임기가 늘어납니다. 이번 선거로 아베 총리는 사학재단 스캔들에서 벗어나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과의 밀월을 바탕으로 군사 대국을 꿈꾸는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서해의 등대로 불리는 충남 오서산에 억새꽃이 만발했습니다. 은빛 물결을 이룬 산 아래에는 이 황금 들판이 펼쳐져 한 폭의 가을 수채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강의 서북쪽으로 태안에서 경기 안성까지 뻗어 있는 산줄기. 이 산줄기에서 가장 높은 오서산 비탈을 활짝 핀 억새꽃이 하얗게 수놓았습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가 은빛 물결을 이루며 등산객을 맞습니다.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면 누렇게 벼익은 황금 들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옹기종기 들어앉은 고즈넉한 마을 모습은 한 폭의 풍경화입니다. 올라오느냐고 너무 힘들었는데 한 방에 싹 가시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울긋불긋 물들고 있는 화려한 단풍과 어울려 은빛 억새꽃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억새의 손짓에 가던 길을 멈추고 추억을 만드느라 바쁩니다. 청순하고 소박한 억새꽃엔 깊어가는 가을 정취가 은은하게 담겨 있습니다. 억새를 보니까 가을이 한껏 느껴지고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억새 군락지는 정상을 중심으로 2km 정도 뻗어 있습니다. 해발 791m인 오서산은 서해가 한눈에 펼쳐져 예로부터 뱃길을 안내하는 등대산으로도 불렸습니다. 절정을 이룬 억새꽃 물결은 다음 달 초까지 볼 수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태풍이 일본을 향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도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 부산과 울산 등 해안 곳곳에서도 초속 20m의 강풍이 불면서 이들 지역에는 강풍경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 라는 내일 아침 도쿄 남부 내륙에 상륙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내일 오전까지 해안 지방에선 강풍이 불겠고 해상에선 모레까지 거센 풍랑이 일겠습니다. 벌써 내일이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8도로 내륙 대부분 지방 한 자릿수로 출발하겠고 특히 강원과 경북 산간 지방에선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20도를 밑도는 등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아침 기온, 낮 기온이 모두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서로 더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하더니 결국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진흙탕 안에서 승패가 갈릴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승자든 패자든 그냥 진흙 범벅인 사람들이 아닐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